네, 안녕하세요. 피지컬 AI 개론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로봇 다이나믹스, 로봇 역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이 로봇 역학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오랜 시간을 거쳐야지만 알아낼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음, 너무 간단하게 역학에 대한 개론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4주차 동안 배워야 할 내용들의 시간을 뭘로 채워야 될지가 고민이었고요. 4주차 내용을 그럼 조금 역학을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그럼 어디까지를 배워야 되나 하는 고민의 와중에 있어서,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동력학이라는 수업이 가장 대표적인 수업인데요. 로봇 역학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그래서 기계과나 이런 역학을 배우는 학과에 가시면 보통 전공 2학년 때 2학년 1학기나 2학기에 동력학이라는 과목으로 한 학기 내내 역학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그것을 4강 안에 압축하는 형태로 수업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압축한 만큼 모든 내용을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간단하게 살펴보는 과정에서 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왜 동력학이 필요한지, 왜 동력학을 이해해야 되고,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뭐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과 학생이나 뭐 역학을 배웠던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한번, 아니면은 그 배울 학생들에게는 예습이나 복습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역학에 대해서 전혀 접하지 않는 다른 학과 학생들, 예를 들어 인공지능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나 뭐 전기전자공학부에서도 동력학은 듣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이 로봇을 다룰 때는 사실 피직스를 알아야 되는 관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다이나믹스가 이런 식으로 진행됐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풀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힘, 두 번째는 힘에 대해서 약간 회전에 관한 힘, 토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에서는 에너지, 네 번째에 대해서는 그럼 가장 다양한 형태의 로봇의 동력학 모델링을 실제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힘인데, 일단 힘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피지컬 AI 수업에 있어서 왜 이런 역학, 다이나믹스를 배우는지에 대해서 잠깐의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다이나믹스, 동력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는 이것도 그냥 하나의 모델입니다. 모델이고 예측 모델인데 이 예측 모델에 있어서 어떠한 스테이트와 액션이 있고 그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하는 모델이다. 그래서 어떠한 펑션이 현재에서의 스테이트, 현재에서의 상태를 받고 그 현재에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액션 A를 진행하였을 때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시간에서 과연 어떠한 상태로 넘어가냐라는 형태의 문제를 다이나믹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함수들은 사실 뭐 동력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예측 모델, 뭐 이미지에서도 예측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소리에서도 예측이 될 수도 있고요.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모두 다 예측 모델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을 뭐 다이나믹스라고 모델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말하는 다이나믹스는 움직이는 형태에서 힘이 개입된 상황에서의 모션, 움직임, 동작을 예측하는 것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측을 하는데 시간에 따라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냐. 이게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먼저 클립을 보시죠. 이 농구를 하는 형태의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이 공을 던집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서 굉장히 먼 거리에서 이렇게 공을 던지는데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가장 멀리서 던진 월드 레코드를 기록하고자 하는 슈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스테픈 커리가 이런 굉장히 쇼 같은 형태에서의 장거리 슛들을 실제로 선보이고 자주 선보이고 골을 넣기도 하죠. 근데 그런 데 있어서 로봇이 그런 것을 똑같이 할 수가 있냐? 로봇이 던진 공의 궤적을 보면 고등학교 때 물리, 중학교 때 물리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러한 형태의 포물선을 움직이는데 그럼 이 포물선을 움직이면서 여기까지 보았을 때 이 공은 과연 여 골대 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 영상만을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영상을 보시고 이러한 형태의 궤적이 생기는데 이 궤적을 기반으로 우리가 과연 골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지 그 모델을 아는 것이 바로 역학 모델, 다이나믹스 모델을 아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다이나믹스 모델을 알게 됐을 때의 장점이 무엇이냐? 그, 일단, 이 포물선 모델은, 그러니까 이 공의 움직임이 포물선으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 속도와 각속도에 대해서 식을 쓰고 그 공의 움직임을 분석을 했더니 공의 움직임은 포물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의 과정을 데이터를 보았을 때 앞은 이렇게 공이 움직일 거다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예측하는 모델에 있어서 이 물리 모델이 다이나믹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물리를 알고 있다면 결국 이 물리 법칙에 따라서 움직임이, 모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 그게 다이나믹스를 배워야 되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다이나믹스에 대한 역사는 뭐 뉴턴에서부터가 시작해서 몇백 년이 진행이 되었지만 이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 인공지능에서 피직스 인포드 뉴럴 네트워크라는 형태의 구조가 연구가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는 데이터에 대한 함수 피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들이 있고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함수를 피팅을 해본다고 하면 피팅을 굉장히 잘 하죠. 그래서 인터폴레이션은 그 중간 데이터 안의 값들은 잘 예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깥의 데이터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여기를 어떻게 예측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가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로 예측을 했었을 때인데 뉴럴 네트워크는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피팅을 잘하지만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는 실제의 함수와 다른 값으로 예측을 하게 된다. 다만, 이 뉴럴 네트워크에 특정 데이터를 몇 개 넣어줌과 동시에, 여기에 물리 모델은 대략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물리 모델이야. 우리가 뭔가 파동을 예측을 하는데 이 파동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감쇄하는 형태의 물리 원리를 따르고 있다. 뭔가의 피직스에 기반한 아니면 어떤 사실에 기반한 이큐에이션 혹은 또 다른 정보를 준다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뉴럴 네트워크가 피팅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네트워크가 데이터에 피팅이 되면서 그 데이터가 그 이후에 대해서도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 그라운드 트루스에 더 근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잘 학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학습하는데 당연히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을 거고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기존의 사전 지식, 피직스 논리지,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후자의 경우에서 우리가 더 유리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전에 있었던 영상을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농구공을 예측해가지고 농구공이 이렇게 던지면은 저게 골대에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인공지능을 통해 로봇의 대화 문제에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공을 던지려는 것을 던져야 될지를 계산을 하였을 때 공이 어디로 갈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모델을 구한다면 공이 어떻게 던지면 이렇게 가고 어떻게 던지면 이렇게 가고를
알았었을 때 당연히 던질 수 있는 각도나 힘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피직스 정보를 잘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피지컬 AI의 아주 큰 도움과 정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뭐 꼭 인공지능을 하지 않더라도 이 다이나믹스 물리적 정보가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볼보에서의 그 트럭 급정거를 하는 실험이고요. 과연 차 앞에 이렇게 급정거를 했을 때 제대로 멈출 수 있는지, 이거는 당연히 정교하게 실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부터 어느 가속도로 어떻게 힘을 줘서 멈출 수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서 절대로 거기를 지켜서 이 차랑 부딪히지 않게 하는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발생되는 가속도나 마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모델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차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더 이게 부딪힐 수도 있고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거를 신뢰할 수 있는 다이나믹스 모델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힘을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얘가 어느 정도에서의 정지거리가 만들어질 것이냐, 정지하는 데까지 필요한 거리가 만들어질 것이냐, 이런 안전이라는 게 다 다이나믹스 물리 모델에 대해서 이용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시로 이렇게 마치 아이언맨 마냥 사람이 드론을 타고 움직이는 형태의 이 조종을 잘 할 수가 있는데, 드론의 경우라면 여기에서 각도가 틸팅 될 수가 있고, 움직이려고 하면은 틸팅이 된 상태로서 앞에 스러스트를 넣어가지고 움직여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동하는 모델 자체가 각자의 중력을 받고 있고, 사람도 중력을 받고 있고, 사람의 움직임이 기울어지거나, 드론이 기울어지거나 하였을 때 발생하는 힘들이 다 바뀌게 되겠죠. 그 바뀌는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 드론 각자의 프로펠러에서 추력을 발생을 시켜야지 이 중심을 잃지 않고 사람이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을 잘 운행하기 위해서는 드론의 제어기를 잘 설계한다거나 뭐 계산을 음,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해야 될 텐데 드론을 제어기를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드론의 모델 자체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럼 드론의 모델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명령어를 줬을 때 드론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회전을 하고 움직이는지를 알아내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모든 일들이 다이나믹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굉장히 무심결에 탔던 큰 차들이 있죠. 차든 뭐 세단이든 SUV든 버스든 그 차에서의 움직이는 동력은 결국 타이어입니다. 차가 감속을 하고 가속을 하고 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발생되는 힘들은 차를 밀어내는 힘, 차를 앞뒤로 밀어내는 힘을 발생하는 것은 결국 이 타이어예요. 타이어 4개가 바닥에 닿는 면에 있어서 그 면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으로 인해 차는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데 그 마찰력에 닿는 부분, 차 바퀴가 동그라니까 실제로 닿는 부분은 아주 조금일 거고 이 조그만 부분, 이렇게 바퀴가 고무니까 어느 정도 늘려서 이 정도 영역이 닿게 되는데 실제로 차 바퀴가 바닥에 닿는 부분은 한 손바닥 정도의 크기라고 해요. 결국 이 손바닥 정도의 크기에서 전달되는 모든 힘들이 차를 100km, 20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가속해주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차에 대해서 차를 타면서 매일마다 목숨을 걸고 운전을 하고 이렇게 운전에 태워지고 하는데,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 모든 우리의 신뢰는 결국 이 손바닥 정도의 크기의 타이어가 닿는 면, 지면과 타이어가 닿는 면에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매달리고 있다, 의존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미덜되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발생하는 힘이 결국 프릭션 포스거든요. 마찰력인데 이 마찰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마찰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고무 재질과 이 바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당연히 바닥이 뭐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 노면일 수도 있고 뭐 깔끔하게 잘 정돈된 최신의 전동된 아스팔트 바닥일 수도 있고, 바닥에 따라서 마찰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달라지는 마찰력들이 어떻게 계산이 될 것이냐. 그것을 쉽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마찰력이라는 것 자체의 특성상 얘는 굉장히 비선형의 힘이기 때문에, 비선형이라는 것은 논리니어, 선형이 아니다라는 힘인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형태의 힘이기 때문에 얘를 예측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즉, 차의 다이나믹스를 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힘을 받고 가속을 하고 감속을 하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이 프릭션 포스에서 크게 좌지우지 되는데, 이걸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골프공을 멀리 날리는 거에 대해서도 골프공의 스핀이었으면 뭐 이 정도 거리를 날아가는데, 가장 멀리 나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RPM, 적절한 RPM 을 통해서 회전이 있었을 때 그 회전을 이해하면은 그 공이 날아가면서 발생을 받는 드래그 포스, 에어의 저항력, 이 드래그 포스와 리프트 포스, 공기의 흐름이 바뀌고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압력이 바뀌어지고 압력에 따라서 공을 위로 들어올리는 양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 양력에 따라 공이 멀리 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가장 최적인 골프공의 회전 속도가 만들어지고, 그 회전 속도에 따라서 발생되는 양력, 드래그 폴스와 리프트 폴스, 그러니까 끌림력과 양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들은 또 이게 유체역하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니어한 형태의 힘이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힘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배우면서 우리가 다이나믹스 모델을 좀 깊이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는 우리가 평상시에 마주하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이런 크나큰 논리니어 다이나믹스 모델이 있고, 이 논리니어 다이나믹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지만, 근데 논리니어 다이나믹스 모델을 뭐 조금 더 어프록시메이션해서 간단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일단 간단하게 보는 것부터 시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논리니어 폴스가 아닌 리니어 형태의 다이나믹스 모델을 위주로,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물리 이론들을 공부를 해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의 시스템이 결국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이 뭐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실제 물리적 시스템, 실제에서 발견될 수 있는 시스템에 적용이 되어 얘를 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AI에서의 뭔가 로봇을 움직여라, 자동차를 움직여라 라고 한다면 그게 실제적으로 명령어, 뭐 로 넘어가게 되고, 이 명령어는 결국 다이나믹스 모델을 거치게 되면서 모션으로 넘어가게 된다. 우리가 앞으로 이동해라라고 명령어를 줬었을 때, 그 명령어가 뭐 그럼 그 앞으로 명령어라는 것은 뭐 로봇이 몇 미터 퍼 세크로 움직여라라는 구체적인 수표화된 명령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럼 몇 미터 퍼 세크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힘이나 질량이나 마찰력이나 그 몇 미터 퍼 세크를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가 계산된 형태의 모션의 움직임이
있게 될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었을 때, 뭐 3m/s로 움직이라고 하면 바로 3m/s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나 느려지면서 3m/s로 움직여지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 모델과 상태들이 바뀌면서 리얼 월드에 반응이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결국 이 모든 프로세스를 다 합쳐서, 아, 우리는 피지컬 AI다라고 부른다고 하면, 거기에 소규모의 이 역학 부분, 실제 우리가 내주고 있는 명령어와 그 다음에 실제로 나오게 되는 움직임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다이나믹스다. 그래서 다이나믹스는 우리가 요구하는 움직임과 실제로 얘가 수행 가능한 움직임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 다른 것이 왜 다른지, 왜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형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나믹스랑 스태틱스, 이런 수많은 내용들과 언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먼저, 경력학이라고 부르는 스태틱스. 이 스태틱스는 어떠한 물체가 있었을 때 그 물체가 아무런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 속도가 0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속도가 0이라는 것에서는 조금 콜디네이트에 따라서 조심을 해야 되는 표현이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폴스, 여기에 적용되고 있는 힘들이 다 합쳤을 때 0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정지된 상태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물체가 움직이지 않다고 하였을 때, 내가 지금 펜을, 뭐, 박스를 내 앞에 놔두는데, 박스에 아무것도 힘을 가지 않으면 박스가 가만히 있겠죠. 그럼 박스는 정지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으나, 우주 밖에서 보면 지구는 항상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 박스는 우주 밖에서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자전과 공전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있겠죠. 그럼 이게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이 봤었을 때는 정지하고 있는 건데, 또 정지하고 있는 상태와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같은 것이다. 관찰자에 따라서 같은 것인데, 이 같은 것을 어떻게 그러면 표현해야 되는 것인가? 해서, 아, 결국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힘이 아무런 힘도 발생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정확하게라고, 스태틱스라고 부릅니다. 뭐 여기까지 딥하게 들어가진 않아도 되겠지만, 힘이 전체적으로 작용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그 우리가 배워야 하는, 왜 힘이 잘 배우고 있지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지, 왜 어떻게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지 상태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여기에서 뭐 조금 더 나아가게 된다면, 뭐 기계과 같은 경우에서는 구체역학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움직이지 않는데 힘을 가하게 되면은, 뭐 여기에 막대기가 있었을 때, 이 정도의 막대기가 있고, 훨씬 더 긴 형태의 막대기에 똑같은 힘을 준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조금씩 이렇게 휠 거고 얘는 더 많이 휘겠죠? 같은 힘을 준다고 했을 때, 뭐 강도가 같다고 했을 때. 그럼 얘네들이 얼마만큼 휘냐에 대해서 얼마만큼 얘가 늘어나고 휘고를 공부하는 것들이 솔리드 메카닉, 우체역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기공학과나 건축공학과에서의 전공들을 보면 배우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다이나믹스, 움직임이 있는 형태에서의 물체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이나믹스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kinematics. kinematics는 how to describe and understand time-dependent motion of systems. 시간에 따른 시스템의 움직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기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이 kinematics입니다. 움직임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 그 움직임의 기하학적인 내용, 즉, 뭐,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배우는 게 키네마틱스. 키네틱스는 이 움직임을 발생하는데 움직임을 유발한 형태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 자체의 지오메트리, 포물선 움직임인지, 뭐, 일직선 움직임인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키네마틱스라면, 키네틱스는 여기에 발생된 힘이 어떻게 가속도를 만들고, 뭐 어떻게 속도를 만들고에 따라서 다루는 것들을 키네틱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영어이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키네마틱스에서는 MA가 빠지면은 키네틱스가 됩니다. 그래서 MA가 빠지면 F는 MA라는 걸 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MA가 빠지면 오히려 F가 들어가는 것이다. MA가 있으면 F 폴스랑 관련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뭐 외우면은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용어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고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오메트리, 키네마틱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간단한 가장 키네마틱스를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그냥 아무런 형태의 크기나 부피를 고려하지 않는 파티클의 움직임, 그러니까 입자의 움직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입자가 이 질량이라는 거 결국 박스가 있으면은 이 박스의 부분들이 다 이렇게 파티클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게 박스일 텐데 이 모여기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형태의 하나 파티클. 왜냐면 이게 크기가 크더라도 하나의 질량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형태가 이 심플한 파티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심플한 파티클은 회전이나 뭐 3D 화면에 3D 우리가 3차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X, Y, Z축으로 공을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회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요. 펄티클이 뭐 구형이라고 하면은 패턴이 없는 구형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회전하더라도 이 패턴이 없기 때문에 파티클이 회전했는지를 알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로테이션에 대한 움직임을 무시하고 그럼 트랜슬레이션 X, Y, Z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만 따지는 게 그 심플 파티클의 모션을 정의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모션을 움직이는 거에서의 용어 정의가 트레젝토리라는 말이 있어요. 트레젝토리는 어떠한 매번 시간에 따라서 유니크한 어떠한 시간에 따라 항상 위치를 결정해주는 형태의 경로를 트레젝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티클이 어떻게 움직였는데 이 움직인 거리 경로가 시간에 따라서 완벽하게 구성이 돼. 모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당연히 움직일 거고 연속적으로 움직일 거고 이 연속적으로 움직인 경로를 모아놓은 것을 칠해적축이라고 합니다. 칠해적식은 뭐 우리가 따지고 있는 공간에 따라서 2차원이면 2차원에서 3차원이면 3차원의 공간에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에 따른 움직임이기 때문에 1초에는 여기, 2초에는 여기, 3초 때는 여기, 1.1초 때는 뭐 여기, 뭐 그런 형태의 모든 시간에 따라서 움직임이 다 표현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랑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 패스가 있는데요. 패스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관여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경우.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 예를 들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시간에 따라서 정확하게 따라가야 된다.
1초 때는 여기, 2초 때는 여기, 3초 때는 여기. 각 초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경로가 있고, 그 경로를 시간에 따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트레젝토리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시간에 거기를 지나가든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경로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패스라고 합니다. 그 trajectory tracking, path tracking 이렇게 용어가 구분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분도 완벽하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레젝토리는 그래서 경로이고 시간에 따른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시간에 따른 경로니까 시간이 관련된 함수니까 이 트레젝토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것이 바로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ERDT라고 쓸 수도 있고 혹은 이 R에 대한 벡터를 닷으로 그 velocity를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셀러레이션은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준 것. 트레젝토리를 두 번 미분해 준 것이 어셀러레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얘 노테이션으로 뜻을 써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어, 벨로시티를 한 번 미분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럼 미분한 관계이니까 T0에서 T까지 AT를 적분을 하면 얘는 AT, DT를 적분한 것이 여기 AT가 DV, DT였으니까 AT, DT를 적분한 것은 DV를 적분한 거겠죠? DV를 적분한 것은 T0였으니까 T0에서의 V, T였으니까 T에서의 V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얘는 DV를 적분하면 그대로 V가 나와서 VT-VT. VT는 초기의 속도 VT0에 T0부터 T까지 가속도를 적분한 것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거와 똑같은 형태의 같은 원리로 RT는 RT0 플러스 T0부터 T까지 VT의 TT. 시간에 따라서 적분한 거에다가 후기의 위치를 더해준 게 그 T초에서의 위치. 후기의 속도에다가 시간에 따라 어셀러레이션 적분해준 게 velocity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식들을 키네마틱스라고 봅니다. 이 키네마틱스에 관련돼서 이걸 표기하는 방들이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와 폴라 코디네이트가 있어요.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D나 3D를 X와 Y 혹은 3D의 경우에는 X, Y, Z의 형태의 코디네이트로 표현하는 게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폴라 코디네이트는 얘를 XY로 보는 것이 아니라 R과 세터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XY의 코디네이트가 있는데 이 XY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점 X와 Y가 있으면 얘를 여기까지의 거리와 각도로 보는 것. 혹은 XY, Z 코디네이트가 있으면 얘도 뭐 얘는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폴라 코디네이트는 2차원에서를 얘기를 하고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3차원을 이야기를 할 텐데 얘도 마찬가지로 각 거리와 뭐 각도 두 개를 통해서 뭐 표현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 각도를 기준으로 표현하는 형태의 코디네이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폴라 코디네이트 x, y가 알과 세타로 표현이 된다고 하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 x는 r의 코사인 세타고 y는 r의 사인 세타. 그래서 r과 세타로 xy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xy로 r과 세타를 표현한다고 하면 r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니까 역탄젠트의 x분의 y를 해주는 게 세타가 돼요.
그랬을 때 어떠한 지점에 있어서 A, B, C, 뭐 A, B라는 지점이 있어서 어떠한 지점이 뭐 위치나 뭐 속도나 이런 벡터들이 있을 거고 이 벡터들을 기본적인 콜디네이트의 단위 벡터 2의 x와 2의 y로 표현해주는 방법. 이 콜디네이트를 이용해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벡터는 뭐 이게 하나의 R 벡터라고 하면 R 벡터는 A, EX 플러스 B, EY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다. 혹은 A, B라는 것을 다른 형태의 이 폴라 콜디네이트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값의 2의 R 벡터 더하기 어떤 값의 2의 세타 벡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의 X와 2의 Y 칼테시안 콜디네이트에서 2의 X와 2의 Y는 픽스드 되어 있어요. 근데 폴라 콜디네이터에서는 세타에 따라 이게 바뀝니다. 세타에 따라 콜디네이트 자체가 어떤 점이 있다고 하면 R이 있다고 하면 그 R을 기준으로 R에서 방향으로 쭉 나아가는 게 세2의 R. 거기에 수직으로 되는 것이 2의 세타 벡터로 우리가 콜디네이트를 써서 2의 R과 2의 세타는 세타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 콜디네이트가 점점 바뀝니다. 그래서 무빙하는 콜디네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무빙하는 콜디네이트를 어떻게 2의 x와 2의 y로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식을 써주고 전개를 해주면 될 텐데요. 어, 예를 들어 2의 r 벡터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지금 2의 r 벡터는 이만큼의 2의 x 벡터에다가 다시 2의 r 벡터는 처음에 1,1, 2의 x 벡터와 2의 y 벡터를 그 세타만큼 돌린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2의 r 벡터는 코사인 세타의 2의 더하기 사인 세타의 2의 y 벡터라고 볼 수가 있다. 이 정도의 크기가 코사인 세타인 거고 여기가 세타라고 했었을 때 이 정도의 크기가 사인 세타니까 이 정도의 크기의 2의 x에다가 이 정도의 크기를 2의 y를 더해주면 2의 코사인 세타 2x 더하기 사인 세타 2y를 해주면 2의 r 벡터 완성의 벡터의 합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2의 세타 벡터는 여기에 더한 것, 세타에다가 90도를 더한 거에 2의 x 벡터에 사인 세타에 90도를 더한 거에 2의 y 벡터를 해주면 코사인에 세타 90도를 더한 것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에다가 90도를 더해준 것은 코사인 세타. 그래서 2의 y 벡터가 됩니다. 그럼 2의 r 벡터와 2의 세타 벡터를 2의 x와 2의 y 벡터에다가 세타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떠한 랜덤한 벡터 a, b의 r 벡터가 있다고 하면 a에다가 음, 여기가 r이고 세타라고 하면 r 코사인 세타의 EX, R 사인 세타의 EY 라고 R 벡터를 새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R 코사인 세타의 원래의
R 벡터가 있으면 이게 A, B인데, 여기서 A는 여기에 그인 거고, A가 즉 R 코사인 세타인 거고, 그럼 R 코사인 세타. A가 R 코사인 세타만큼의 EX, B는 R 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만큼의 EY 라고 쓸 수가 있는. 이것을 미분을 하면 V 다시 R을, 아니, 그러니까 R 다시 V가 되는데, 얘를 그대로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R을 미분하면 R 닷 코사인 세타의 EX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EX. EX는 미분하면 0이 되죠? 픽스로 되니까. 더하기 R 사인 세타 EY를 미분하면 R 닷 사인 세타 EY.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아, 세타를 미분했으니까 여기 세타 다시 하나가 붙게 되겠군요.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세타 닷 EY. 해서 벨로시티를 2의 X와 2의 Y 표현으로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마찬가지로 어셀러레이션도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얘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R의 2닷 마이너스 R 세타 닷의 제곱에 2의 R 벡터 더하기 2R 세타, 2R 닷 세타 닷 플러스 R 세타 2닷의 2의 세타 벡터 또 R 벡터, Y 벡터가 코디네이트 전체를 전개를 하다 보면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콜디네이트, 좀 복잡해지긴 했는데요, 시기 따라서. 다양한 콜디네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 법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실제로 뭔가 움직임이 있었을 때, 움직임이 주어진다고 하였을 때, 예를 들어, 같은 문제에서는 x는 코사인 10t 마이너스 0.1 사인 10t라고 하셨을 때, 이 콜디네이트에서 벨로시티와 어셀레이션 어떻게 구하냐? 그럼 미분을 하면 되겠죠? 벨로시티는 x를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10 사인 10t. 이거 미분하면 1 코사인 10t. 어셀레이션도 뭐 미분을 해가지고 진행을 되고 하는 형태로 문제를 계속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회전이 들어갔었을 때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 문제는 R과 세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R에 대한 함수가 지금 10 플러스 4분의 620, 세타에 대한 함수가 여기 문제에서 8분의 2 사인 8t인데 그럼 R 닷, R2 닷, 세타 닷, 세타2 닷을 계산을 해보고 그 계산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벨로시티 VB는 R 닷 ER 벡터 더하기 R 세타 닷 E의 세타 벡터.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여기서 식을 전개하면 유도할 수 있는 쉽게 금방 유도가 될 텐데 벨로시티든 어셀레이션이든 E의 X나 E의 Y 코디네이트 표현되거나 E의 R, E의 세타로 표현될 수가 있고 이 E의 R과 E의 세타로 표현된 벨로시티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럼 R 닷, 세타 닷으로 표현이 돼서 여기에 식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식을 충분히 따라가다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식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다이나믹 역학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문제 자세한 솔루션을 풀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키네마틱스에 대해서는 폴스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럼 이제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F는 MA라는 것의 식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결국 꼴수라는 것은 어설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저희 대학교에 면접을 오면 물리를 배웠다고 하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매스, 관성이 뭐냐? 아니, 질량이 뭐냐라고 물어보죠. 질량이 물어보냐고 하면은 관성의 크기입니다. 관성의 크기라고 대답을 하는 학생들이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그럼 관성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원래의 그 역학적, 물리적 그 움직임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관성입니다. 또 이 움직임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의 크기가 결국 질량이라는 건데, 결국 무슨 말이냐? 어떠한 두 물체가 있었을 때 같은 힘을 줘요. 근데 얘는 훅 빠르게 날아가 버리고 얘는 조금만 움직인다. 같은 둘 다 가만히 있을 때 힘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지하고 있는데 힘을 주는 상황에서 움직임이 변화하는데 움직임이 변화한 끼가 얼마나 크냐? 움직임이 크면은 질량이 적다는 거고요. 움직임이 작으면은 질량이 크다는 거죠. 그럼 움직임이 작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래 움직이고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움직임의 상태, 정지 상태를 더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니까 결국 관성의 크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꼭 정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둘 다 등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폴스를 더 추가로 주거나 뭐 반대로 폴스를 주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움직임이 얼마만큼 변하냐, 속도가 얼마만큼 변하냐가 결국 관성 질량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량을 정의를 합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우리가 모멘텀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게 얼마만큼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만큼 얘를 움직이는 애를 얼마만큼 힘을 줘야지 멈출 수가 있냐. 얼마만큼 멈추기가 힘드냐라는 게 모멘텀이고, 그 모멘텀이 0이라는 것은 원래의 속도가 0이라는 것이니까, 속도가 있으면 그만큼 힘을 줘야 될 테니까, 네, 관련된 식일 텐데, 이 모멘텀을 P라고 표기하고,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크면 클수록 속도를 0으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모멘텀이 커지는 거고,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힘을 줘야지 속도가 줄어드니까 모멘텀이 커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 힘에 관해서는 뉴턴의 세 가지 뉴턴의 엑시옴이 있고요. 첫 번째가 어떠한 형태의 힘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첫 번째, in the absence of any force acting on a particle, its linear momentum is conserved. 여기에 적용되고 있는 외력이 0이라고 했었을 때 변화되는 운동량은 0이다. 그래서 P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the rate of change of linear momentum equals the applied force. 운동량을 변화하는 게 결국 힘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질량이 변화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으니까 질량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P가 MV에서 질량이 유지가 되면 DT의 DP는 DT의 M이 빠져나와서 DV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이 DV, DT가 결국 어슬레이션이잖아요. MA가 되는데 이게 결국 여기에 최종적으로 적용하는 전체 힘의 총합이다. 라고 해서 F는 MA가 나와. F는 MA라는 식이 맞는데 이게 결국 뉴턴의 제2법칙인 거고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따지면 질량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요. 질량이 만약에 변한다, 컨스탄트하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F는
MA라는 식은 성립하지가 않고요. F는 dPdt, 운동량의 변화다라고 해주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작용, 반작용 법칙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힘이 작용했을 때, 두 물체가 부딪혔을 때, 거기에 발생되는 힘이 생기게 된다면, 이 파티클이 여기를 밀어내려고 하는 힘은 이 다른 파티클이 얘를 밀어내려고 하는 힘과 정확하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라는 게 이 뉴턴의 제3 운동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칙들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키네틱스 역학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뭐 장력의 문제가 걸리고, 장력이 걸렸을 때 중력이 생기고, 중력에 따라서 힘의 균형이 생기고, 어셀러레이션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로 역학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 다음 문제에서도 이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원심력, 중력이 있고, 장력이 있고, 원심력으로 루분의 V제곱이 생깁니다. 루분의 V제곱이 생겨서 이 세 개의 힘이 평형 상태로 움직여야 일정하게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 뭐 텐션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알게 되면은 결국 어셀레이션을 알 수 있고 어셀레이션을 알게 되면 접근을 해서 벨로시티를 알고 벨로시티를 접근하면 위치를 알게 되죠. 위치를 알게 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물체들이 어디로 움직이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고, 그게 예측을 하면 할수록 그럼 우리는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뭐 인공지능이든 뭐 로봇을 제어하는 든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다이나믹스를 배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연 여러 가지 로봇들이 있었을 때 그 로봇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힘을 줘야지 얼마만큼 움직이는지가 뭐 질량에 따라서 관련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 마찰력이 될 수가 있고, 여기 들어올리는 힘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뭐 이런 형태의 수많은 다양한 로보틱스에 다이나믹스가 반영되어 있는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로봇을 배운다고 하면 기본적인 다이나믹 기술을 힘에 대해서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